네, 저는 더 성장하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역사를 통해 성장하고 계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 성장하고 계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교육기업 휴넷을 경영하며 성장하고 계신 휴넷의 조영탁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넷 조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성장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탈무드 살롱은 교육기업 휴넷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휴넷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넷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부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인 제가 해도 되겠지만 사장님이 계시니까 사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휴넷은 현재는 직원 300명 좀 넘고 기업 교육 분야는 우리가 이제 잘하고 지금 작은 회사고요. 현재보다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최고 1등 교육 교육을 꿈꾸고 있고요. 행복 컴퍼니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 에듀테크 교육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교육을 바꾼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꾼다는 게 우리 사명의 미래가 더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님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 회사를 다녀보니까 무엇보다 저희는 주 4.5일째입니다. 이게 밖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쇼킹한 것 같고요. 다들 부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장점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책을 너무 잘 사주는 회사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뿐만 아니라 뭐 책상 주변에 보면 책 엄청 많은데 뭐 책이라면 무제한으로 지원해주는 교육회사이고요. 직원들이 많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거 많이 있으시죠, 사장님? 공부 말씀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20년 됐는데요. 처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는 회사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식사회는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100세 정년, 그리고 매 5년마다 유급 학습 휴가제 4번 이상 다녀오시면 계시고요. 그 외에 뭐 무제한 자율 휴가제, 법정 휴가를 뛰어넘어서 마음껏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같아요. 네, 이 말씀을 듣고 뭔가 탐나는 거 없으세요, 교수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년퇴직을 2번 했는데 코트라에서 1번 하고 대학에서 1번 했는데 휴넷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앞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실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유대인들하고 좀 친하다 보니 책이라는 문화, 책의 문화가 유대인들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와보니까 거의 도서관을 방불하는 이런 책들, 그리고 또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유대인 스타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입사 지원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저하고 딱 맞는데. 네. 네.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일생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요즘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언택트 문화가 발달되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원격 교육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단순히 온라인 이러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술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는 쪽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료를 검색할 때 구글링을 했었는데 요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대부분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그리고 공부도 유튜브를 봐요. 책을 쓸 적에 보통 관계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구글링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유튜브를 보는 게 전체적인 이해가 빨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요새 동영상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교육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양방향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이야. 그래도 교실에서 하면 학생들이 교수 체면 봐서 들어주기는 하는데 사실 온라인 강의라는 건 학점만을 따기 위한 거라면은 자기가 딴 일을 하고 그냥 방송만 틀어놔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는 게 얼마나 학생들한테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이해라는 게 어떤 그 원리나 개념,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깨우침이나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수의 입장에서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보완돼야 되는지가 숙제인 것 같아요. 혹시 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단순 온라인 강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촬영해서 일방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장점은 시간과 공간에 한급없이 무한 재생해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테크 기술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보완이 되고 있죠. 교육 쪽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난제로 보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빙아웃 곡선, 안각 곡선. 오늘 배운 거 내일이면 80% 잊어버린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기술을 통해서 오늘 배운 걸 한 2시간 있다 다시 반복하게 해주고 이틀 있다 다시 뭐 문제들 한 2주일 있다가 과제도 줘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학습의 망각을 없애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할 수도 있고 플립러닝이라 좀 뒤집는다 얘기를 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걸로는 이해를 5%밖에 못 하는데 실습해보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보고 이러면 80, 90% 올라간다 그러는데 학습가.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은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용 이해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소중한 시간에 가장 효과가 낮은 일방적인 가르침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이크러닝을 통해서 사전에 내용을 이해하고 와서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실습하고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또 남을 가르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섞는다면 교육 효과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술을 합해서 과거에 오프라인 교육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효과 측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배워서 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이 많이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 이러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듀테크 기술이 결합돼서 이러닝하고 되면은 교육에 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토론식의 이제 하브르타 교육 전문을 하고 그걸 이제 온라인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게 많이는 못하고 많아봐야 12명, 20-30명씩은 안 돼요. 토론식이니까. 다 이렇게 화면에 펼쳐놓고 이제 그다음에 그 화이트보드 같은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글씨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작년 12월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완성품이 국내 아니면 해외? 지금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프나 뭐 이렇게 그 행아웃 이런 플랫폼인데 컨퍼런스 플랫폼인데 이걸 이제 학습 플랫폼으로 바꾸려면 자료를 뭐 옮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앉아 있으면 전국에 뭐 자기 클래스가 온라인으로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이렇게 클래스가 구성되면 내가 선생님이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PPT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도 다 볼 수 있게 그런 구현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한계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00%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양방이 되니까 얼마든지 질문하고 토론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또 일로 안 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제가 베타 버전을 몇 번 이렇게 써봤는데 아직은 밴드위드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 좀 용량이 작아서 그런 기능이 조금 모자란 부분인데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저도 그걸 최근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생각 중인데 그런 온라인 질문 토론식 교육이 어렵진 않다. 이미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뭔가 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면 정말 첨단의 최첨단이고 미래의 중의 미래인데 어째서 이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 오래되고 수천 년 된 어떻게 보면 약간 고루한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 이제 탈무드 이야기니까 네. 제가 먼저 소들을 꺼내드리면 저는 그래요. 탈무드는 1500년 전에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금도 배우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이고 1500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에 쓰여진 책이라 하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쓴 책 자체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유사는 나중에 쓰인 거죠? 네, 나중에 쓰여진 거고 네. 그만큼 고대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이 지향점이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어느 세계나 어느 세대나 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성 좋은 사람이 창의력도 높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평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또 그런 평화라는 개념이 이 토라 또는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말하는 토라와 탈무드가 지향하는 점이에요. 그러려면 서로 돕고 해야 되는데 돕는 마음이 생기려면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런 인성 개발할 때 가장 좋은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것이 탈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지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배워도 통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뭐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런 정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시성, 그러니까 사이클이 지식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 사이클 안에서도 이런 인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사람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를 닦아주는 데 있어서 이 탈무드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적용되고 또 좋은 인성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데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이 인성이고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다. 네. 이런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장님은 왜 교육과 탈무드를 연결시키고 오셨나요? 저기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성 뭐 지혜 이런 거를 배우는 궁극적인 것 같은데 그 방법론을 이제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면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교육과 탈무드의 결합이라 갑자기 너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왜 탈무드를 관심을 그러면 갖겠냐고. 탈무드와 유대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네네.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개발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세상에다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공스쿨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개발을 좀 도와주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자기개발 공부한 막 책을 100권 이상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줬는데, 그러다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개발에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유대인으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뭐 0.2%, 0.15%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뭐 노벨상의 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 문화, 영화, 뭐 금융 이런 거를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는 거 봤을 때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겠나라는 관심을 계속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관심 갖다 보니까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개발에 대한 어떤 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뭔가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유대인과 유대인의 그 지혜 보고라고 하는 탈무드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결합을 시킨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겠다.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회사니까 사람들을 성장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돕는 방법에서 탈무드를 한번 제대로 연구해서 자기개발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전문가들 만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가요. 탈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을 지원하고 싶다는 네. 목표를 갖고 계신 거네요.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시대의 탈무드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에게 공부라는 건 사실은 혼자 하는 거야. 이 주입식 공부가 위주니까. 그런데 탈무드는 성격이 좀 틀려요. 이게 어떤 한 문제를 놓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정답을 딱 하나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객관식 시험을 보면서 정답은 하나였어. 근데 탈무드는 그렇지 않아.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 그다음에 개재되는 어떤 변수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그 방안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공부를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항상 같이 유대인들은. 아니, 탈무드에도 혼자 그게- 공부하면 저주가 있으리라고 이게 이러잖아요. 그게 탈무드야. 네. 그러니까는 2명 이상이 만나서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그때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근데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유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같이 해. 그들은 연구를 할 때도 같이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같이 하고 항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한다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건 놀면서 즐기건 돈을 벌건 연구를 하건, 그러니까 서로 단결력이 생기면서 서로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깨우치는 거야. 아, 이게 신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한테는 질시를 받고 경외시 당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아주 똘똘 잘 뭉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을 하던 금융을 하던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신뢰 속에서. 근데 탈무드가 바로 그런 걸 가르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탈무드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4차 산업 시대야말로 유대인과 탈무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이 모아지네요. 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아이고, 하세요. 네,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유대인과 탈무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유대인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팔레스타인 사태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좀 편견과 오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유대인 덕후님께서 네.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은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그 호불호를 같이 받는 민족. 사실 백인들은 유대인 굉장히 얄미워해요. 그 오죽하면 역사적으로 그 많은 박해와 학살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민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그들로 인해서 사실은 금융산업이나 여러 방면에서 세상은 많이 진보했어요. 무역도 그렇고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들이 또 문화에도 강해. 영화, 영상, 미디어, 예술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들한테는 사실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지피지기 이론이야. 그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겠다. 저는 고테라 32년 생활을 하면서 그 제조업 상품들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2년 끝날 때쯤 되니까 정말 제조업만 가지고선 우리가 선진국으로 등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금융, 영화, 문화, 관광, 예술 이러한 서비스 산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리를 정립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서비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대로부터 서비스 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했던 세력이 그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은 그들한테 배우고 싶어. 제가 뉴욕 몇간 근무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10%도 안 되는데 세계 경제를 리드해.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게 서비스 산업이야. 월가의 금융 산업이나 브로드웨이 뭐 뮤지컬이나 헐리우드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최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배우고 싶다. 저 월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데 내 실력으로는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심정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걸 배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에요. 단결력. 네. 항상 뭐든지 같이 하는 거. 네. 우리도 옛날에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두레나 뭐 푸맛이나 뭐 했는데 우리는 핵가족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잊어버렸는데 그들은 핵가족이 됐으면서도 그러한 민족적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항상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울 만한 건 배우자는 의미에서 저는 유대인 공부를. 교수님은 유대인에게 배울 만한 건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 의심을 갖고 계신 게 계세요. 저희 휴넷에 사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강의하신 거를 사장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실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88년도에 대기업 입사를 해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좀 고쳐야겠다 생각한 게 너무 위계적인 조직 문화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약간 농담삼아서 얘기하는데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의사 대우,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11단계. 네. 그래서 결제 올라갈 때 당시 저희 회장께서 이제 한자를 쓰기 운동, 중국이 앞으로 중국 시대가 된다 그래요. 한자를 쓰는데 사원들이 한자를 그때 컴퓨터가 잘 안 되니까 막 골라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사원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저는 지금도 한자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올라가면 도장 찍어가지고 올라가면 네. 대리가 이제 그 고쳐가지고 하면 다시 고치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어요. 네. 결제를. 그 과장도 다시 찾고 정말 놀랍게도 사장님은 딱 끊고 그다음에 글자 쫙 한자로 맞춰 쓰시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결제 올라갔는데 6개월에 9개월 무슨 낭비입니까? 내려올 때 3개월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회사를 창업을 이제 99년대 하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수평적인 그다음에 속도 경영 굉장히 중요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벤치마킹 했던 사장님 중에 하나가 인텔 이제 앤드류 그룹 직원들과 똑같이 회장이 똑같은 방에 앉아서 자기 방도 없이 막 디스커션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실이 있다 없다는 사실 뭐든 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직원들과 좀 편하게 지내고 아까 그런 수평 문화하고 유계적인 거 이제 없애고 이럴 수 있는데 단점은 저는 사장은 항상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멍하니 창도 좀 바라보고 할 일도 없어야 되는데 사장이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직원들한테 별로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창업할 때 결심을 했던 게 나는 그 앤드류 그룹 회장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거나 우리 휴넷이 인텔보다 더 커지기 전까지는 나는 사장실 안 갖겠다. 약속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제 홍익 교수님 관련된 강의하고 연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가 홍익 교수님이 강의하신 휴넷 CEO를 듣는데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특히 이제 CEO들이 자리를 왜 안 갖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근거를 알았어요. 네. 그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도 직원들 같이 근무하고 앤드류 그룹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네. 그전에는 모르셨던 네, 그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장실 안 가진 거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연결을 못 시켰던 거죠. 네네네. 따로따로는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교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느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평등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평적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근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고 실리콘밸리의 또 핵심적인 멤버들이 유대인이고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뭐 교수님 영향을 안 받은 거 아니고요. 받은 겁니다. 화기애애한데요. 저는 이제 뭐 수평적 문화 좋은데 이제 그 실상까지도 수평 문화였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요. 유대인들은 진짜 싸가지 없는 유대인들 정말 많아요. 30년 넘게 연구한 경제학자한테 당신은 경제 아무것도 모르네요. 뭐 신입생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네. 그래도 이 얼굴색은 안 변한다고 해요. 저기 그 교수는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그 교수생활 하시는 분들 겁나 당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장 수평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말단 직원이나 신입생이라도 노후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건 틀렸다고 막 얘기를 막 하면 기분 나빠질 거 아니에요. 막 싸우고 감정이 상해지고 그런데 근데 결국은 그게 신뢰로 이어지고 공동체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 약간 좀 딜레마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즉 비판과 비난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러니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항상 오케이, 그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격적인 어떠한 비난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신뢰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깨는 행동은 절대 안 하는 거죠. 막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한테 학자라는 건 스승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는 학문적인 그 논쟁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권장되는 거네요. 예. 그건 스승의 입장에서도 내가 스승의 역할을 다하려면 나를 뛰어넘는 제자를 키워내야 스승의 역할을 다한 거고, 제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스승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스승의 이론 중에서 허점을 발견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야 비로소 내가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또한 사회적 분위기나 개념의 차이가 그러한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비난은 상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그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한 3가지 있어요. 절대로 뒤에서 그 뒷담화를 하면 그거는 살인보다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설사 그 사람이 뭘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거는 사실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라손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없는 일을 무고하거나 비방할 적에는 그거는 율법상 가장 중요한 죄예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신뢰를 깨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으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칠고 뻔뻔하고 싸가지 없는 것 같아도 지켜야 될 선을 그 사람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하게 싸우긴 하지만 그게 인간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제 의견과 인격을 분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말할 때 그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에 이제 손상되는 말을 하면 당연히 안 돼. 근데 이제 인격에 손상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견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근거를 대야 되고요. 근거를 못 대려면 처음부터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비난이 되는 거고, 비난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게 이렇게 건설적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그걸 자제해야 되고요.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만의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럼 그게 30년 넘은 학자라도 자기가 할 말 할 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론할 때도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진리를 찾기 위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대들고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게 논쟁이 끝나면 다시 또 친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옛날에 그 샴마이 학파하고 힐레 학파는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이에서 서로 결혼도 하고 애도 주고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신나게 싸우지만 또 끝나면 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다시 친구로 돌아가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우리가 이제 탈무드 스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방법론화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데
정말 왜 그 노벨상 하나도 없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큰 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잘한 거 굉장히 많지만 혹시 한국 사람 비한 나올까 봐서 잘한 거 굉장히 많지만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게 좋다고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치열하게 하면 지금 얘기한 인격 손상이 되고 신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신뢰 깨지지 않고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치고받고 해야 되니 거기서 이제 애매모호한 것들이 명확하게 갈라지면서 그 창의성도 거기서 나오고 또 다른 탁월함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쌓이면 안 되니까 우리 좋은 게 이렇게 지내야지. 교수하고 제자하고 스승하고도 스승 건드리면 안 되고 동료하고도 건드리면 안 되니까 다른 부서끼리도 적당한 선에서 포장하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 발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랫대라든지 탁월함을 추구할 때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파고 들어감과 동시에 신뢰나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인격 모독이 되지 않고 비난이 되지 않는 이 선을 지키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해서 그런 교육으로 좀 녹여내고 문화를 녹여내면 굉장히 좋은 그 유대인의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탈무드나 하부르타를 하는 상대방 친구를 고를 적에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를 그 공부 상대로 골라. 그래서 탈무드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치열한 논쟁이 생겨, 싸움이 생겨. 근데 친구를 고를 때 기준이 그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항상 무슨 얘기를 듣냐면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그러니까 사람을 허물과 단점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 안에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이 있단다. 그게 너의 장점과 만났을 적에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친구를 사귈 때 네가 더 많이 얘기하지 말고 그 친구 속에 숨겨져 있는 장점이나 강점이 뭔지 찾기 위해서는 친구 얘기를 많이 들어라 하고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가지고 이거 유치원. 그러니까 애가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는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이 뭔지를 보는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 중에서 저 친구 괜찮은데 하는 친구가 짝이 돼가지고 이러한 탈무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정말 심한 그 비판, 네 얘기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고 이러이러한 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싸우는 것 같지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숙성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공부하지 않고 친한 친구와 이렇게 싸우다시피 논쟁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러한 기본적인 틀과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연구할 적에도 항상 같이 모여서 해. 그 다음에 사업을 해도 항상 친구들을 모아서 하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해도 같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네. 이게 굉장한 신호죠. 사장님 지금 메모 잔뜩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건설적인 갈등 문화를 휴넷과 그리고 대한민국 직장 문화에 만들 수 있을까 지금 혹시 고민하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회사에서도 문화 만들기 가장 중요한 거를 건설적인 갈등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필요성을 제가 인식을 해서 CEO 투견톡이라도 직원들하고 30분 정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건설적인 충돌 문화, 생산적인 충돌과 갈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실제로 정착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갭을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이슈인 것 같고요. 우리 탈무드 스쿨이 그런 것들을 정말 방향을 제시해주면, 방법을 제시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문화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조금 쉽지 않은 것이 이런 차별 문화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별, 성별 차별, 뭐 지역 차별, 이데일러기 차별, 뭐 하여튼 너무 네. 차별이 많아서 네네.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인종이 좀 달라도 서로 네네. 이렇게 물론 조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없는 데서 이렇게 살아보다가 여기서 사니까 그 나이 따지는 것도 참 적응하기 쉽지 않고 그런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 난 나이 어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함부로 해도 너는 이해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또 나는 사장이니까 너는 이제 들어온 신입생이니까 마음대로 내가 지시하면 너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높고 낮음이 생기니까 존중해주는 게 좀 없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든 다 이렇게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한테 또 잘해주고, 어른이라고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뭐랄까요, 우리 안에서 좀 휴넷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대박이죠.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별히 더 집단지성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집단지성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기업 문화가 이 사회 문화의 하부 문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런 다양성 인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런 생산적인 충돌이 안 되는 문화인데 우리만 한다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한 20년 동안 했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여기 회사에서 수평 문화인데 밖에 나가면 자기 생활의 한 50%는 또 다른 문화를 했으니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탈무드 스쿨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보편적인 문화로,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최근에 이제 수평적인 문화는 이게 옳다고 이제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전혀 아닐 것 같다가도 한번 바뀌면 확 바뀌어요. 20년 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 심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것도 바뀌고 했으니,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들을 사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우리나라 그 어떤 글에서 읽어봤는데,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 놀고 간 다음의 모습과 옛날에 촛불 집회할 때 그 강화문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둘 다 100만 병씩 모였어. 네. 근데 여기는 쓰레기가 뭐 하늘처럼 쌓이고 여기는 깨끗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 한국 사람들 왜 이러냐?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대의 명분이 주어지면 거기 확 몰리는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놔두면 굉장히 좀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대의 명분만 주어지니, 우리 지금 하시는 게 대의 명분이거든요.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헛설 문화가 있어서 뭔가 하면 또 집중해서 뭔가 해내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서 잘할 것 같아요. 저는 휴넷은 약간 수평 문화가 사회 일반보다는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 지난주에 이 탈무드 스쿨 이제 3명이서 녹음한 다음에 제가 이때쯤에 사장님이 오시면은 좀 교감도 이루면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모셔보겠다고 했더니 두 분이 사장님 그렇게 막 모셔도 돼 하고 놀라셨잖아요. 근데 바로 제가 메일 드렸더니 바로 답장 주셔가지고 바로 나오셨어요. 네. 이것만 봐도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는 안 됩니다. 좀 남다르시니까. 네. 사실 저희가 그 데일리 스낵이라는 그 영어 앱 프로젝트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장님이 의견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사장이 좋은 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4.5일제도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무제한 자율과제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자유를 먼저 줘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하면서 할 수 있을. 이제 X이론, Y이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무제한 자율과제, 그다음 4.5일제 이런 거 해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됐거든요. 사장이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년 없이 진짜 일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코리안 탈무드 스쿨도 저는 이제 그래도 사장이니까 이거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회사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데일리 스낵이라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사정이, 제가 다른 거는 다 자신 있는데 유독 자신 없는 게, 아니 회사 다니시면서 공인회계사도 뚝딱 따시고 모든 공부 자격증 다 따시는데 예, 정말 영어 중국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어도 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학이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이게 고민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겠지만 그 영어를 잘못한 사람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앞에서 딱 걸어오면 그냥 거기가 자기도 모르게 불어다가 피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이 영어를 하나 못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는 자괴감, 자신감의 상실, 업무의 어떤 그런 성과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에 있어서 요거를 좀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영어를 개발한 팀이 있었는데, 이 팀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게 바로 세종대왕의 마음인 것 같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세종대왕께서 정말 나란 발상이 중국과 달라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 국민들한테 정말 쉬운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현대에 오면은 정말 영어를 못해서 그 가슴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영어를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고 싶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돼가 직원들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영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직원들과 같이 굉장히 오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고요. 아마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왜 영어 공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 있으시죠? 예, 저는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한 건데 저는 해외에서 한 7개국에서 18년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관장 생활을 제가 한 5번 정도 했는데 영어 진짜 잘하시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해외 나와서 항상 자꾸 외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임에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그래서 누구나 나오면은 뭐 관장님 저는 스페인어 공부를 좀 독하게 하겠습니다. 라거나 미국 측에서 근무할 적에는 저는 영어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어학은 수단이야. 자네가 나중에 관장이 되면은 통역을 쓰면 돼. 그 시간에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책을 읽어. 중요한 거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통찰력이 더 중요한 거지. 수단을 갖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 너 정도면은 충분히 대화가 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 너무 잘하는 걸 탐내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나는 오죽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매일 3번 드리는 그 18조 그 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3개, 뒤에 3개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중간에 12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청혼하는 거야. 그 제일 첫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구하는 거거든. 나는 거기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힘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감히 사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휴넷에 입사 지원 어떻게 하셨는데 네. 어학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유대인들이 영어를 잘하고 뭐 애국어 잘하거든요. 보통 세계권에 그렇죠.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 뭐 이디시어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독일이든지 뭐 이런 세계권은 기본을 하는데 그 이유가 생활에서 섞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섞었어요. 세계 언어를 같이 섞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라이링 뭐 히브리어 썼다가 뭐 성경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 썼다가 그다음에 저기 나라에서는 또 그 말 썼다가 또 영어 나오면 또 영어 썼다가 막 이러니까 이 멀티 랭귀지가 가능하고요. 퓨넷에서도 만약 그런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리고 요새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노래 그 친구들 한국어로 노래 그래도 세계인들이 그 친구 노래 들으려고 그래. 기생충이 그 외국어로 제작됐으니까 한국어로 제작됐어. 그래도 상을 되게 힘들어. 이제는 언어는 사실은 구글의 인공지능 같은 게 거의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외국인하고 만나도 이제 앱 하나 그 휴대폰 하나 놓으면은 서로 이제 의견 소통이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생들한테 항상 책을 읽으라고 어학 공부할 시간. 내가 좀 반동인가? 근데 이제 그거는 가능한데 정보를 얻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면 15억 인구가 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그게 구글로만 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을 사서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즉각적으로 특히 또 이렇게 빠른 시대에 그러니까 조금 배우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영어를 배울 때 아까 유대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집안에서 최소한 3개 국어를 섞었어요. 그걸 장려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쓰고 아이들도 다 당연히 쓰게 되는데 물론 동네 사람 다 쓰더라고요.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들면 뭐 어떤 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매우 좋은 그거라서 그러니까 이 휴넷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제안인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런 모순적인 감정들 언어를 쓰면 영어를 섞었으면 싫어해. 근데 정작 영어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제 그럼 오히려 그걸 쓰게 하면 이건 뭐 공용어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쓰게 하면 훨씬 영어 배우는데 쉬울 텐데 정작 그것 때문에 자기는 듣기 싫어하고 또 자기 하는 걸 또 못하는 것을 또 한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 휴넷 사내에서는 얼마든지 바이랭귀얼로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면 어떠나 그런 좀 섣부른 제안인데 야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사장님은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울렁증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 교수님은 영어 공부하지 마. 그 시간에 책 읽어.
그리고 아예 김정환 대표님은 트라이링기얼로 휴넷에서 멀티랭귀지 문화를 만들어라. 네네. 네. 너무 다양한 의견이어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차이점이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외워요. 자기가 못한 과목의 점수를 끌어올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하는 것만 덕후질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강점 강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못하는 거는 그거는 포기해.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학교 다닐 적에 석차를 매기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무엇을 못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과학에 흥미가 있다, 역사에 흥미가 있다 하면은 그 분야를 출급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못하는 걸 끌어올려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해서 그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유대인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내가 영어 못한다고 영어 공부하지 않을걸? 저기 좀 그 영어 마지막 한 번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오랫동안 영어만 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맞는 것 같고요. 영어를 뭐 완벽하게 잘하자는 게 아니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을 정도. 외국인 만나도 고개 똑바로 쳐다보면서 좀 틀리더라도 한 10분 정도 브로큰 잉글리시를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컨텍스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면 그 다음부터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독서가 중요해진 거고요. 저희가 데일리 스낵을 개발하면서 이제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하고 그렇죠. 애기도 영어를 하잖아요. 이 영어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꾸준하게 노출되면 되는 거다. 저희가 데일리 스낵을 만들 때 이제 주안점을 뒀던 거는 얼마나 잘 가르치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컨텐츠는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꾸준하게 습관처럼 체험할 수 있겠냐 하는 쪽에 좀 포싱을 둬서 데일리 스낵이라는 단어도 매일매일 학습지 개념으로 가만히 있어도 배달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스낵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먹고 싶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심심풀이. 게이미피케이션 통해서 뭐 재밌게 한다든지 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재밌게 해서 기술을 통해서 언어에 꾸준하게 노출되게 만들어서 최소한의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 가질 정도까지 도와주자라는 게 저희 스낵의 표고요. 너무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를 본인이 공부하시겠다는 목표보다는 데일리 스낵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역시 경영 덕후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사람들이 경영자로서 행복하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를 사업으로 하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다. 예를 들면 탈무드 스쿨도 정말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탈무드의 좋은 점을 가지고 정말 개인의 삶도 잘 살고 세상을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사업적으로 하면 훨씬 더 투자도 하기 쉽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사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데일리 스낵도 마찬가지로 물론 사업이니까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먼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고생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크죠.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영어에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부도 습관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탈무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유대인들은 토라를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탈무드를 썼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탈무드 스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습관을 만들 것인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홍익희 교수님은 매일 밤 주무시지도 않고 공부하고 책을 쓰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건 게을러서 그래요. 그냥 나는 쓰고 싶을 때 쓰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마음대로 하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은 혼자 공부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한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음미하는 거, 사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습관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그거를 친구하고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브루타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친구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 공부한 거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친구하고 논쟁 중에 부딪히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한 단계 높게 이렇게 숙성해 가는 거거든. 제가 느끼는 게 우리는 사실은 혼자
공부하고 혼자 글을 쓰고 사실 글이라는 것도 써놓고 같이 토론할 상대가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네. 그게 가장 그 작가로서는 그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조금씩 잘라서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글 쓰면서 느끼는 거는 글을 쓰기 위해서 관련 자료 챙기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책을 내고 그 책을 가지고 외부에서 요청 들어오면 나가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이게 선순환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만 해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책을 쓰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물기가 튼다고 그러나 깨우치는 게 있어 하나. 그러면은 모든 게 단순하게 명료화돼. 그러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글을 쓰고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강의를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또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선순환이 되면서 이래서 지식이라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특히 저는 경제사 위주로 책을 많이 쓰는데 과거의 역사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으다 보면 뭔가 하나의 흐름이 보일 적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 어떠한 큰 희열을 느끼는데 그런데 혼자 하면서도 이런데 그거를 친구와 같이 혹은 팀과 같이 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사실은 그들이 느끼는 지적 희열은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고 그런 건 내가 보기에 그 친구들이 머리가 뛰어나거나 사실 뛰어난 건 맞아. 뛰어난 건 맞지만 그보다도 그러한 같이 한다는 힘이야. 연구건, 공부건.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4차 산업시대 탈무드의 의미라는 걸 얘기했지만 이걸 통해서 사실은 같이 하는 걸 배우는 공부도 같이 하고 사고도 같이 해보고 그 논쟁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호기심의 분야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저희 곧 탈무드 책 같이 쓰셔야 되는데 즐거우시죠? 맞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각자도생이고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뭘 정보를 주면 그 아이가 더 점수가 좋아가지고 나를 밀어낼까봐 늘 조바심을 채야 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걸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6년 동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연습이 돼가지고 같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협동심 당연히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 나가도 또 각자 도생의 사회고 뭐 회사 내에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막 중첩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동기들 눈치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만의 정보를 갖고 뭔가 경쟁력을 삼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그 하브르타라는 문화 제가 다른 교수님과 같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해야 되고 뭐 이런 토론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약간 이제 먹히기 시작하지만 정말 뭐 세기의 경익기처럼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뭐 AI도 나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 방법은 없어요. 같이 협동해서 살기 어려운데 혼자서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는 뭔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가치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제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한국 내에서의 최고 교육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교육기업이라면 글로벌 교육기업이라면 이제 유대인 스타일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 스타일의 그런 문화들이 기업 문화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사장님은 이메일 제일 끝에 조영탁 드림이라고 쓰시거든요. DREAM. 네. 그래서 꿈을 계속 강조하시는 꿈덕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꿈을 이루어가는 습관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꿈이 왜 중요한가? 저는 그 사람이 누구나 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무한한 잠재력하고 현실하고는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갭을 차이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가장 트리거 같은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히 잠재력도 있고 여기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이 갭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꿈이 있으면 이제 갭이 정확하게 꿈과 현실의 갭. 그래서 그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열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꿈을 계속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꿈을 매일매일 쓰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가 성공스쿨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매일 꿈을 갖게 하고 원대한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매일매일 좀 상기시켜서 필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PC밖에 없으니까 모바일이 안 돼도 제가 이제 PC에다 성공 플래너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을 자기의 10년 후, 20년 후의 비전과 목표를 쓰면 한번 써놓으면 그거를 자기가 설정한 시간에 뭐 아침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보고 싶다 그러면 아침 7시에 저는 7시로 설정을 했는데 7시 설정하면 그 이제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메일로. 그럼 메일을 항상 보니까 메일로 보고 자기 꿈을 한번 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오탈자는 있겠지만 한번 쓰고 딱 누르면 이제 비전을 한 번 썼다. 카운팅이 돼요. 이걸 제가 실제로 한 100 몇 번까지 쭉 써봤는데 매일 쓰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안 쓰고요. 아니, 습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습관화 됐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기술과 장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네. 혼자 힘으로 굉장히 네. 이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데 네. 기술의 힘으로 습관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 100 며칠 쓰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전이 가치가 있으려면 불가능해 보여야 된다. 원대한 꿈이 돼야지만 가슴을 울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설정해 놓고도 이게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꿈 꺼놓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100번을 실제로 쓰잖아요. 그럼 거의 현실적으로 생생해지고 진짜 곧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고 모란 잠재력과 현실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원대한 꿈이 필요하고 꿈을 한 번 꾸고 나서 한 번 적고 나서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필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돕겠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매일 쓴다고 하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꾸고 이거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프로젝트인 코리안 탈무드 스쿨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코리안 탈무드 스쿨이 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시간이 가면 좋아지니까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과 대표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조 사장님 얘기 직접 들으니 좋네. 네, 예. 평소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진짜 사장님은 사장실이 없어?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애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거 많으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비전에 대해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죠. 다음 편.